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이분의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의 글을 읽고 마음이 진동하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울림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정신적 스승이자 인생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바로 류시화 시인인데요. 북튜버가 되고 너무나 많은 책들을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류시화 시인의 책들을 한동안 읽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나 책장을 뒤적이다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두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책을 펼쳤는데 밑줄 그어둔 부분도 많고 접어둔 곳도 많고 그 당시 저의 생각들을 적어놓기도 해서 책이 상당히 지저분하긴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며 보냈던 지난날의 제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준 류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의 저와 같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이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내 삶이, 나의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것을 큰 일로 만들지 말라. 한 사람이 라다크 지역을 여행했다. 해발 3,500m의 레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장을 푼 그는 먼저 도착한 투숙객이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말로만 듣던 고산병을 실감했다. 3층 객실을 오르내리는데도 숨이 찼다. 곧이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다. 하루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숙소 주인이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조여오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비싼 돈을 내고 대여한 산소 호흡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고산병에 대한 공포가 시시각각 커져만 갔다.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일주일 동안의 정해진 여정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누워서 다 보낸 후 비행기를 타고 낮은 지대로 내려와야만 했다. 나중에야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그 정도는 고산지대에서 누구나 겪는 사소한 증상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키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외부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내면의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인간 심리의 흔한 측면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감고 앉아있을 때 노란 앵무새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노란 앵무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은 차츰 강박적이 되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꿈속에도 노란 앵무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남인도 첸나이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다. 자정 넘은 시간에 도착해 숙소를 향해 가는데 12월인데도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천하나로 가림막을 한 오트릭시 안으로 사정없이 비가 들이쳐 100m도 못 가서 속옷까지 흠뻑 젖고 배낭은 물에 빠뜨린 꼴이 되었다. 여기서 오트릭샤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중간 형태인 인도 서민 교통수단의 상징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비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오트릭샤가 늪인지 웅덩이인지를 모를 곳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니 사방의 비를 다 맞는 기분이었다. 어쩌다 보이는 물체가 소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쇠창살을 꽉 움켜쥔 내 두려움을 느꼈는지 늙은 릭샤 운전수가 어깨너머로 말했다. Nothing special.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한마디 말이 부정적인 상상으로 내면의 전투를 벌이는 내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나는 여행자 아닌가? 아열대 나라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비를 맞아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날 밤 젖은 옷과 배낭 속 물건들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가득 늘어놓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날이 활짝 개어있고 싱그런 바나나를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다.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국에 온 인도인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그의 삼촌 파탁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도 만난 적이 있는 그 삼촌이 얼마 전 급성 빈혈에 걸려 수혈이 필요했다. 혈액형이 희귀해 애를 먹긴 했으나 다행히 늦기 전에 기증자를 찾아 수혈에 성공했고 파탁 씨는 건강을 회복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정통 힌두교도인 파탁 씨는 한 가지 의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에게 혈액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처럼 신분이 높은 계급일까? 아니면 하층민일까? 만약에 불가축 천민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무슬림이거나 범죄자라면. 자기 몸 안에 수혈된 낯선 피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진 나머지 심장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났다. 파탁 씨는 기증받은 혈액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렸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불안증과 피로감이 정체 모를 혈액 기증자의 DNA와 헤모글로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화가 난 그는 관공서마다 전화를 걸어 낮은 카스트의 혈액을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수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절박했던 급성 빈혈에서 살아난 기쁨은 사라지고 그가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세상은 메아리처럼 그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결국 뛰어난 문제 발견자인 그는 자신에게 다시금 주어진 새 삶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아름다운 우화가 있다. 숲에서 진박새가 야생 비둘기에게 말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야생 비둘기가 말했다. 무게가 거의 없어. 진박새가 말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전나무 둥치 바로 옆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마치 꿈속처럼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가지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었어. 정확하게 374만 1952개였어. 너의 말대로라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지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가. 생각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마음은 한 개의 해답을 찾으면 금방 1000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작가이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심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조언을 청하자 스승이 말했다.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아요. 암에 걸린 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더 크게 확대시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평소 수행을 해오던 그녀는 그 조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암은 자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과거보다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암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자 두려움과 싸우던 에너지가 생명력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와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는 커진다. 실제로 우리 자신은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라. 물론 이런 조언은 함부로 흉내내선 안 된다. 만약 큰 성공으로 행복해하거나 불의의 상실로 고통받거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에게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다간 당신은 당장 쫓겨나거나 절교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조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의미가 있다. 인생 만트라.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마살라, 양념을 뿌리듯 잠옷 진지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웬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지겠어? 하고 묻자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어느새 낮까지 전염되어 고구마를 삶으면서도 호박고구마가 되라, 호박고구마가 되라 하고 주문을 외게 되었다. 그러면 평범한 고구마가 황금색 고구마로 변신하는 기분이 든다. 물론 자기 최면이다. 하지만 맛은 본래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꿀 자체에는 원래 단맛이 없는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자기 최면은 맛의 결정적 요소이다.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바람에 지금은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가 그곳 북섬 어딘가에서 낯선 요리를 앞에 놓고 이앗, 맛있어져라 하고 마법의 주문을 거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그려진다. 그 주문이 오라처럼 반짝이며 그녀와 음식을 감미롭게 감싸는 것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만트라의 많은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도구이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10년 전 나의 폴란드인 친구 레나타에게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밀려왔다. 동료 교수들의 시샘과 적대감을 못 이겨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야만 했으며 선천적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헝클어진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뱅제 도부제. 폴란드어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다. 인생계의 전환기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이 그 만트라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강의의 범위를 넓혀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으며
병원의 진단 결과도 염려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 덕분에 그때까지 펼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명상센터의 벽에 붙어 있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오래전 인도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나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불안과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명상 수련 도중 뛰쳐나가 반나체로 돌아다니거나 30시간 넘는 기차를 타고 대륙 끝까지 갔다가 또다시 30시간 넘게 걸려 돌아오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마를 대로 마르고 정신이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다 괜찮아. 마음을 내려놓아도 돼. 기차에서 내려 홀령 같은 몸과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도 친구는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떠먹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다 내려놓아도 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영혼이 허기져서 다 괜찮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음을 그 말이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만트라는 그녀의 삶에서 녹아 우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잘못된 결혼의 고통으로 열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사랑하는 아이도 잃고 숱한 몸부림의 급류를 거친 끝에 다 괜찮아의 바다에 이른 것이다. 지금도 그 명상센터를 떠올리면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평온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탑에 갇힌 동화 속 주인공을 해방시켜주는 마법의 단어를 그녀는 발견한 것이다. 자각하지 못해도 누구나 자신만의 만트라가 있어서 그것이 파동을 일으켜 홀로그램을 만들며 그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 무의식 중에 어떤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당신은 만트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콜카타에서 만난 젊은 여행자는 문장마다 끔찍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방문한 장소들에서 연이어 끔찍한 사건을 겪은 듯했다. 끔찍한 야간 열차를 탔고 끔찍한 여인숙에 묵었으며 끔찍한 맛의 라시를 마셨다. 심지어 끔찍한 소똥을 밟고 힌두 사원에서 끔찍한 모습의 신과 대면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끔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음 날 노천 찻집에서 떨떠름한 입맛으로 짜이를 마시는 그를 보았다. 그와 세상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의 여행이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지 않기를 나는 기원했다. 어느 현자가 시골을 여행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아픈 아이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현자가 그녀의 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병원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있겠소? 현자가 남자에게 버럭했다. 넌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보 같은 놈. 그 말에 남자가 붕괴하며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려는 찰나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대를 그토록 흥분시킨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현자는 그날 두 사람을 치유로 인도했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부패와 발효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해로운 변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는 단순한 성경 속 구절이 아닐 것이다.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인다.
앤드류 뉴버그는 단어가 뇌를 바꾼다 해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곰돌이푸에서 푸는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매일의 주문이다. 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 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네팔의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친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샤브루 벳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의 카진 곰파까지 갔다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서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이 넘쳤다. 슬리핑백도 없이 단출하게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수시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 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르베시에서 출발할 때의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칸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20번 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가네시 히말의 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의 가게에서 야크 털실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의 견딜 수 없는 추위,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 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의 배려로 진흙화로의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꿔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렬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를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겐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의 그토로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즉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기회이다.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영국 시인 W.H. 오든의 말이다.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여성이 있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심리상담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곧 불행이 닥쳤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명도 모른 채 숨을 거뒀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남편은 그냥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10개월 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준 보호자가 사라진 것이다. 목까지 차오른 슬픔을 누르며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마법처럼 그들 모두가 되돌아올 것만 같았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다. 자신이라고 여겨온 정체성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존재의 의문에 맞닥뜨렸다. 삶의 거센 파도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그녀에게 던진 것이다. 그녀는 차츰 슬픔의 배경에 있는 자기 존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위안받는 것보다 진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낫다는 것도 깨달았다. 영혼이 살아나면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그녀는 대학원 수업과 혹독한 인생 수업을 거쳐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하고 묻는 이가 바로 융이 말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치유는 파도로도 온다. 파도는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쳐서 일어나기도 한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2차례 내한 공연을 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머레이 페라이어는 전성기인 40대 중반 예기치 않은 역경을 만났다. 악보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염증이 악화되어 손가락뼈에 변형이 생겼다. 2번이나 대수술을 받느라 몇 해 동안 피아노를 떠나 있어야만 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은 암흑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페라이어는 이 시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한다. 건반 앞을 떠나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음을 적었을지 고민하면서 해답을 발견해 나갔다. 그리하여 다시 연주를 시작했을 때는 한 차원 높이 성장해 있었으며 더 명상적이고 관조적이 되어 건반 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재기 후 연주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은 빌보드 차트에 15주나 오르는 사랑을 받았다. 그의 연주에는 고난을 이겨낸 인간이 신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축복 브레싱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 브레서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 한 청년이 뼈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것이 슬픔과 분노로 표출된다. 첫 그림 치료 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을 화병 형태로 그린다. 검은색 크레용으로 잔뜩 칠해진 그 화병에는 금이 크게 가 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은 몇 년 후 심리치료사가 그에게 처음 그린 그림을 보여준다. 그는 그 화병을 보고는 말한다. 오,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네요. 심리치료사가 그림을 완성해보라고 제안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금들을 가리킨다. 여기를 봐요.
이곳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노란색 크레용으로 화병에 난 금들을 통해 환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린다. 작자미상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사는 부서진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티베트 출신의 영적 스승 초감 투룽파는 말한다. 부서진 가슴 없이는 전사 자격이 없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가톨릭에서는 이 고통을 펠리스 쿨파, 행운의 추락이라고 표현한다. 상처가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라코타 수우족은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아플 때 에고의 껍질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곤 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가 신에게 가닿을 만큼 절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틴나카는 말한다. 오래전 나는 폐에서 피가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나는 수시로 피를 뱉어야만 했다. 그런 폐를 가지고 숨쉬는 것은 무척 힘들었고 숨쉬는 동안 행복해지는 것도 어려웠다. 치료 후 폐가 완치되었고 호흡이 훨씬 나아졌다. 지금 숨을 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폐가 세균에 감염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쉬는 매번의 숨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 삶이 우리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상처가 아닐까? 상처 없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스스로 고난이 필요한 시기를 아는 듯하다. 우리의 삶이 상처보다 크다는 것도.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좋은지 나쁜지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이 원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싶다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